역사는 3인 교육의 필수. 1895년에 나온 조선 역사는 3권이었으며 1년 만에 무려 10여 종으로 늘어 필수 교육이었음을 알려. 또한 위정자의 업적까지 서술하는 담대함을 보이기도. 배제, 이화학당서도 가르쳐. 1895년 학부가 발표한 소학교 심상과나 보든과의 교과목 요지가 밝혔듯이 국사교육은 국체의 대요를 알게 하여 국민된 지조를 키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목표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질 수 없는 국사교육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심상과에서는 향토에 대한 사담을 비롯 건국의 체제와 국가 또는 인물의 치적 등 사적과 사력을 가르쳤다. 고등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심상과에서 교육한 역사의 대요를 바탕으로 보다 상세하게 사실을 가르쳐 정사의 분별을 정확히 하고 역사적인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 교육이 시작된 한말 당시에는 민족의식을 고취하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특히 국사교육이 중시되었다. 이는 근대 교육이 시작되면서 쏟아져 나온 국사교과서들이 입증하는 사실이다. 또한 국사교과서는 단순히 학생들만이 공부하는 교재가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이 나라 역사를 알 수 있게 한 민족의 책으로 인기를 모았다. 김응수 씨의 한말 국사교육 및 교과서에 관한 연구는 일제 한국 침탈까지 간행된 국사교과서를 1895년에서 1906년과 1906년에서 1910년까지 두 시기로 나눠 추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 학교 교육이 시작된 전기는 제도적인 뒷받침보다는 당시의 사회적 필요성과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다. 1885년 8월 5일 미국 북감리교 선교부의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배지학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중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1885년 7월 서울에 온 아펜젤러가 1개월 먼저 와 있던 스크랜튼 의사의 집을 빌어서 2칸의 방을 헐어 교실로 만들고 2명의 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한 이 학당은 3개월도 안 돼 학생이 20명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고종이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현 배제 중고의 전신인 배제학당에서는 한문과 세계 역사, 교리 문답을 우리말로 교육했다. 이 학당의 역사 교재는 셰필드의 세계 역사였다. 1886년 스크랜튼 부인이 설립한 이화학당이나 정신학교, 공립교육기관인 유경공원에서도 역사 교육을 했다. 이화학당에서는 1000명의 위인전을 교재로 삼았고 유경공원에서는 3인 필지를 교과서로 썼다. 유경공원의 역사 교재가 말하듯 역사는 양반이나 일반인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과목이었던 셈이다. 정부 검정 교과서도 사용했다. 한말 정부의 교과서 편찬 계획은 근대 학교의 설립 전인 1894년부터 추진되었다. 이에 7월 28일 국군 기무처에서 소학교 교과서 편찬 계획을 학무아문으로 이관하였으며 지금의 외무부인 외부에서는 주일 공사관에 사범학교 소학교의 교과서 편찬에 참고하기 위한 각종 일본 교과서의 구입을 훈령하고 있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교과서의 간행은 학무아문의 편집국이 담당했다. 학무아문 편집국은 이 밖에도 국문 철자 외국어의 번역 등도 관장했다. 당시 교과서는 정부의 예산으로 편집, 인쇄했으나 검정 교과서도 인정하고 있다. 이른바 국정교과서인 학부 간행 교과서는 1895년에 처음 나왔고 이때 만들어진 소학교 교과서 사용 규정을 보면 소학교의 교과적 도서는 학부에서 편집한 것 이외에 학부 대신에 검정을 받은 것을 사용함이라고 되어 있다. 학부가 펴낸 최초의 교과서는 국민소학 독본으로 이에 8월에 설립한 소학교에서 쓰도록 간행한 것이다. 국민소학 독본은 국한문 목판 한 장본의 국판 크기다. 41과로 된 소학 독본은 각국의 역사와 지리, 과학, 상식,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싣고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인물로는 세종대왕과
을지문덕이 들어있다. 을지문덕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장으로 기술, 중국에 대한 오랫동안의 사대 정신을 없애고 애국심을 키우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첫 국사 교과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1895년 가을에 나온 조선 역사 3권이며 이후 1년 사이 무려 10여 종이 출간되었다. 사만 정통론 취의 서술. 조선 역사는 한지 한장본으로 크기는 요즘의 4.6 배판에 해당한다. 학부가 펴낸 이 역사 교과서는 소학교용이다. 편년체로 서술하고 개국부터 1893년, 즉 이 교과서 편집 직전까지를 기술하고 있다. 역사 교과서를 간행한 정부기관인 학부의 편찬 태도가 요즘 사람들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담대했다. 고대사마저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대사는 위정자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손도 못 대고 있는 오늘날의 역사학자들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인 것이다. 조선 역사의 내용은 단군으로부터 근세 조선조까지 사만 정통론을 취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 같은 체제와 편집 방법은 이후 간행되는 역사서에도 큰 영향을 주어 거의 모든 책들이 이를 따르고 있다. 조선 역사에 이어 두 번째로 학부 편집국이 펴낸 역사 교과서는 조선 역대 사략이다. 대조선 개국 504년 겨울에 나온 조선 역대 사략 역시 모두 3권으로 한지 한장본이다. 한문체로 된 이 책은 조선 역사와 같은 크기로 내용은 조선 역사를 한문으로 옮긴 것이다. 김웅수 씨는 당시의 교과서는 소학교용이나 그 이상의 학교용을 구별할 때 그 내용이 아니라 국한문과 한문 등 문체로 구별된다고 분석했다. 조선 역대 사략의 관행 시기와 비슷한 때 나온 동국 사략은 관보의 광고까지 하여 많은 이들이 배우도록 하고 있다. 이 광고문이 재미있다. 동국 사략을 간행하였으니 장류를 물론하고 원하는 사람은 구매하라 고 한 것이다. 역사 교육은 나이에 관계가 없으며 누구나 배워야 할 3인 필지라는 정신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셈이다. 학생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국사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 이 광고는 당시의 시대상을 암시해준다. 학부에서 펴낸 조선 약사 10과도 있다. 1895년 간행한 국한문 목활자 한지 한장본인 이 책은 지금의 4.6 배판 크기로 우리나라 국사를 10과로 나누어 간략하게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그 내용은 조선 역대 사략을 간추린 것으로 단군조선, 기자조선, 사만, 위만조선, 사군이부, 신라, 고구려, 백제, 고려, 본조조선으로 되어 있다. 본조조선에는 1895년, 그러니까 이 책의 간행 직전에 일어난 을미개혁 때 개편한 관제까지를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또한 이 책은 우리나라 역사를 10과로 간략하게 나눴지만 각 시대를 개관한 다음에 관제, 연호, 성진, 판도, 국교, 학교, 사원, 서적, 명인, 의관, 거처, 외교, 공업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체제상으로는 편년체를 따르고 있으니 세부 내용에서는 분류사의 형식을 취한 특이한 편제인 것이다. 한문으로 된 동국 역대 사략도 이 시기에 학부에서 간행되었다. 한지 양장본인 이 책은 모두 3권으로 편년체 서술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동국 역대 사략은 위만조선을 기자조선과 마한 사이에 위치시켜 사만 정통론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아니라 하여 사론을 달아 고증과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는 역사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동국 역대 사략의 발문은 학북 편집국장 이규왕이 썼는데 김태경이 이 책의 편찬에 깊이 관여했다고 밝히고 있다. 동국 역대 사략은 이전까지 간행된 다른 역사 교과서와 달리 고려기로 끝맺고 근세 조선은 대한 역대 사략으로 책 이름을 바꿔 기술하고 있다. 근대 활자로 양지에 인쇄한 첫 역사 교과서는 국한문으로 된 동국 역사다. 현체의 이름으로 간행된 이 책은 모두 2권으로 되어 있다. 1899년에 간행된 보통 교가인 동국 역사는 고려까지만 기술했다.
이해에 소학교용으로 국한 문체에 동국 역대 사략이 나온다. 근대 역사학 방법론 도입. 1905년에는 학부에서 역사 집약을 간행했다. 한문으로 된 3권의 이 책은 학부 편집국의 이름으로 간행되었으나 동국 역대 사략 편찬에 참여했던 김태경이 직접 저술한 것이다. 체제는 편년체를 따랐으나 안을 붙여 고증하고 분석했다. 이 책은 역대 국왕들의 관계 기사만이 아니라 지리, 풍물, 제도 등 문화 전반도 다뤄 당시의 대표적인 교과서로 꼽히고 있다. 이 밖에 법례와 인용 서모까지 달아 그동안 나온 교과서 중에서는 가장 발전한 체제를 보여주고 있다. 같은 해인 1905년 대동역사도 간행되었다. 독립협회 회원인 최경환이 저자로 되어 있는 이 책은 2권으로 모두 한문이다. 4,600판 크기의 대동역사는 단군조선기, 후조선기, 마한기 등 편년체로 되어 있다. 같은 이름의 대동역사에는 삼국과 통일신라기를 다룬 정고저술본도 있다. 두 책은 최경환의 대동역사가 3한까지 다루고 정고의 대동역사가 그 후에 나와 후대까지 다룬 특이한 관계를 보여준다. 1906년에는 새로운 체제의 국사교과서가 등장한다. 1906년 6월 현채가 역술한 동국사략은 종래의 편년체 서술 방법을 탈피하여 이른바 근대 역사학 방법론을 도입하려고 노력했다. 일본인 임태부가 저술한 조선사 7권을 역술한 이 책은 태고에서 한사군 이전, 상고에서 삼국에서 통일신라, 중고에서 고려, 금대에서 조선으로 나누고 각 시대의 정치적 변천, 제도 교법, 문화기회, 산업, 풍속을 편술했다. 현채는 책머리에서 과거의 우리나라 역사책을 저술할 때 체제가 분립하여 곤란하였는데 어느 책보다도 임의 조선사가 일동요연함이 있으나 외국인에게 자국 역사를 쓰게 함은 부끄러운 일이다고 개탄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10년 일제가 한국을 병탄하기 전에 이미 일본인이 조선 역사책을 썼다는 사실이다. 뒤에 상세히 추적하겠지만 일본은 학자를 앞세워 조선에 대한 연구는 물론 역사서까지 이미 저술하여 식민 지배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 것이다. 그러나 현채가 비록 외국인이 쓴 역사책이라 해도 조선인 어떤 이가 펴낸 역사책보다 체제가 잘 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자신이 역술한 책에서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채택하여 우리 역사를 기술하고 있어 흥미롭다. 임진란 의병활동도 소개. 현채는 일본 학자들이 부인하여 수록하지 않은 단군조선을 역사적 사실로 쓰고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활동도 상술하고 있다. 비록 일본인이 쓴 조선사를 번역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은폐한 우리 민족 정신이나 민족적 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한 것은 특기할 일이다. 현채는 4권의 동국사략의 간행과 함께 중등학교 교과서로 같은 이름의 책 2권을 내놓았다. 국한문으로 된 중등용은 근대 활자본으로 양지를 쓰고 있으며 활자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권수만을 줄였을 뿐 내용은 그대로 담고 있다. 책 표지에는 중등교과, 동국사략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시대를 태고사, 상고사, 근세사로 크게 나누고 태고사에는 단군조선, 기왕역대, 사만건국, 정치문화를 수록했다. 상고사에는 삼국분립, 삼국중세, 삼국쟁란 및 신라흥룡, 수당래구, 백제 고구려 멸망, 가락임라 및 탐라, 진화와 일본 관계, 신라 통일, 신라 쇠망, 태봉과 후백제, 발해, 제도, 교법 문학 및 기회, 산업, 풍속을 실었다. 중고사는 고려 태조 창업 및 성종의 정치, 강조의 난과 거란, 여진족, 이자겸과 묘청의 변, 정의의 흉역, 최씨 정권, 몽고 입구 및 일본역, 원실의 전제, 신씨의 흉역과 계위, 북원과 명의 관계, 왜구, 고려 멸망을 기술했다. 근세사에서는 세종치적, 세조정난, 대전의 재정, 사화와 외교, 임진왜란을 상권으로 묶고 만주 입구, 강화, 문화 및 당쟁, 외청 및 종친의 병권,
구미 및 청일의 관계를 학원에 담았다. 일본인이 저술한 조선사를 번역 보완한 이 책은 단군조선으로부터 1905년에 러시아 일본의 전쟁까지 기록했으며 1908년 7월 재판 때는 재편집 당시인 같은 해 4월까지의 기자를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실수도 찾을 수 있다. 유구한 역사와 개국의 의지 등 민족 정신을 잃지 않았으나 역사 연구의 부족과 인식의 결여로 일본인 저자가 교묘하게 삽입한 식민사관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 일본이 고대 한반도의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라 일본 및 탐라를 비판 없이 번역해 수록하고 만 것이다. 20세기 초에도 단군 가르쳐 90년 전에 발간된 중등교가 동국사략은 상하 2권으로 구성, 단군을 백성들이 추대 왕으로 삼았다는 사실과 비서가 출신의 여인을 왕비로 삼았다는 등 단군을 실제 인물로 가르쳤다. 단군조선 국경도 밝혀 1906년 6월 현치가 역술한 동국사략은 비록 일본인이 저술한 조선사를 한문과 국한문으로 옮긴 것이긴 하지만 저자 나름대로 한국사를 보완하여 주목을 끌었다. 또한 이 역사 교과서의 편지와 서술 체제는 그 후 간행된 역사 교과서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인쇄 연구가 오수열 씨가 소장하고 있는 중등교과 동국사략을 통해 우리나라 고대사가 어떻게 교육되었는지를 우선 살펴보자. 상하 2권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은 표지부터 역사책 냄새를 물씬 풍겨준다. 단군부터 근세 조선까지 서술했다는 뜻의 자단군 지본조를 표지의 첫 줄에 쓰고 개동 현체 저역이라고 필자를 밝혔다. 동국사략이 기술한 역사는 필자가 역술만 한 것이 아니라 부분 저술까지 한 것임을 표지에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단군조선은 이 책의 첫 장인 동국사략 권일 태고사편에 나온다. 일본인 저술에 없던 부분을 현체가 저술 삽입한 것이다. 단군의 이름은 왕검이니 우리 동방에 처음으로 국가를 건립하신 왕이라. 성덕이 높아 나라 사람들이 추대하여 왕을 삼으니 지금으로부터 4239년 전 이오이다. 국호를 조선이라 하니 이는 국경이 동방에 있으며 아침 해가 떠오르면 만물이 선명하다 함이오. 평양에 서울을 세우고 비서갑의 여자를 택하여 왕후를 봉하고 나라의 경계를 정하니 동쪽은 큰 바다요, 서쪽은 진화 성경성과 황해를 잇고 남쪽은 조령이요, 북쪽은 중국의 흑룡강성에 접했다. 인민으로 하여 머리를 빗어 따 덮게 하고 강화 만이산에 행차하여 하늘에 제사하고 왕자 세 사람에게 명하여 성을 쌓게 하니 곧 삼랑성이요, 문화 구월산으로 서울을 옮기고 태자 부르를 중국의 하오시 도산회의에 파견하여 각국과 옥백으로 상견했다. 그 후에 자손이 천여년을 전하다가 기자가 동래한 후 그 위를 사양하고 부여에 천도하니 단군릉이 지금의 강동군에 있다. 20세기 초 이 나라의 근대 교육이 시작되었을 때 중등 과정에 있던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단군조선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동국사략은 고조선을 기술하면서 단군은 우리나라를 건국한 최초의 왕이며 성덕이 있어 나라 사람들이 받들어 모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건국연대가 4239년 전이라고 했다. 이 책이 발간된 때가 지금부터 꼭 80년 전이니 오늘로 환산하면 4319년, 지금부터 서기 전 2333년이 된다. 현재 우리가 단기를 계산하는 방법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또한 앞으로 추적하겠지만 단군 조선의 국경도 밝히고 있다. 동쪽은 대해, 즉 지금의 동해를 말하고 서쪽은 중국의 성경성과 황해, 북쪽 역시 중국의 흑룡강성이라고 밝혀 현재의 압록강 너머 만주와 중국 대륙에 거친 광대한 나라가 고조선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고조선이 북쪽으로는 이렇게 세력을 뻗쳐 중국과 맞대어 있으면서도 남쪽으로는 조령까지만을 경계라고 했으니 당시 조령 이남에 대해서도
역사학도들이 연구할 과제인 것이다. 단군을 나라 사람들이 추대하여 왕으로 삼았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미 존재하여 군락을 이뤄 살았으나 모두를 통치할 통일된 권력의 군장이 없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땅에 인류가 살았다는 것은 구석기 시대부터로 상당한 유물들이 확인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왕을 추대하여 군장사회로 발전할 때까지의 민족사 연구도 국사학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군릉은 강동군에 있다. 또한 단군이 왕비를 맞았으며 그 여인은 비서갑 출신이라는 것도 연구해야 할 대상이다. 이는 종족 사이의 결혼을 의미할 수도 있고 새로운 종족과 토착 선주 종족의 결합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칼을 따 머리를 덮게 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이른바 삼국유사에 나오는 곰들이 아니라 분명히 선주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강조하는 저자의 설명으로 풀이되는 까닭이다. 비전의 규원사화에 나오는 사실까지 이 역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역자가 규원사화를 보았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이러한 사실이 그의 저술 부분에 보인다는 것은 당시 지식인들이 근거를 가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단군이 새 왕자를 데리고 남쪽으로 행차하여 강화도 만이산에서 천제를 올리고 삼랑성을 쌓게 했다는 것은 규원사화의 기술만이 아니라 강화도의 고노들이 지금도 증언하고 있는 전설인 것이다. 제2세 단군 왕검인 부르가 태자 때의 중국의 도산회의에 나가 각국의 대표들과 상견하고 이른바 국제회의를 열었다는 사실 역시 규원사화에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역사 교과서는 단군의 자손이 1000여 년 동안 대를 이어 나라를 다스렸다고 가르치고 있다. 요즘의 현대인들이 유식한 척 한마디씩 거드는 단군은 1000여 년 동안이나 살았다며 혹은 옛날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면서 하는 등의 비양거림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19세기 말부터 배운 근대 교과서에는 단군의 자손들이 고조선을 다스렸다고 가르쳤는데 오늘의 지식인들조차 자신들의 조상을 곰의 자손 운운하며 민족의 뿌리를 의심하게 만든 것은 언제부터이며 어떻게 된 연유일까? 중등교가 동국사략은 이런 놀라운 사실도 기술하고 있다. 기자가 동래하니 그 위를 넘겨주고 부여에 천도하다. 단군릉이 지금의 강동군에 있다. 단군조선이 기자에게 그대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비록 밀려나가기는 했으나 천도, 즉 자리를 옮겼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 지역이 부여라고 했으나 지금의 어디인지는 학계의 연구가 나와 있지 않다. 고조선 시대 땐 일본사 조공. 기자의 동래설은 우리 국사학계에서 부인하는 연구가 나오고 있어 통설이 정립될 때까지 이루어 놓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동국사략에 나오는 이 같은 사실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성왕 때 일본 하이도인이 입궁하다. 물론 당시에는 일본이란 나라 이름이 없을 때다. 그러나 이 역사 교과서가 쓰일 때는 일본이 존재했으므로 고조선 당시의 지역을 가리키는 의미로 나라가 아닌 땅 이름으로 일본을 지칭했을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 일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하이도인으로 불리었다는 것이다. 큰 활을 다루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이인들이 일본 지역에 있었다는 것은 신석기 시대에 이미 한반도와 일본 지역이 교류했었다는 고고학적 입증으로 미루어 동이인들이 집단으로 건너가 정복하고 그들의 고향인 고조선의 조공을 바친 것이 아닌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국사략은 이 시기에 중국 서북계 동호가 입구하여 왕이 정병 3천을 거느리고 정벌하여 자른 머리가 1000을 넘고 뺏은 땅이 천리라고 밝히고 있다. 전투는 상대가 있으므로 가능한 것이다. 동국사략의 이 기록은 역사학도들이 앞으로 연구한다면 중국의 고기록이나 사서에서 분명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동호와의 전투만이 아니라 기자조선에 대한 반란 기록과 왕의 강화도 피난, 영국 진계의 요서 입구 등 접전 기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교과서는 줄을 달아 옆 나라가 쳐들어온 요선은 우리나라의 강토라고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동국 사략은 고조선과 병립하고 있던 나라들이 사만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조선 남부에 마한, 진안, 변안이 있어 이를 사만이라 했다. 마한은 서부에 있어 북쪽은 황해에 접하고 남쪽은 일본에 임하고 서쪽은 바다에 닿았다. 마한에는 50여 나라가 있어 큰 나라는 만여가, 작은 나라는 수천가로 모두 10여만 호였다. 지금의 경기, 충청, 전라삼도가 그 땅이었다. 마한선은 전화 만들어 무역. 애왕준이 수천인을 데리고 내려오니 무강왕으로부터 대통을 이어 안왕, 해왕, 명왕, 효왕, 양왕, 원왕, 개왕으로 이어졌고 왕학대, 백제에 멸망했다. 진안은 마한의 동쪽에 있어 북은 예국에 접하고 남쪽은 변안과 닿았으며 그 안에 12나라가 있었다. 그 땅은 지금의 경상도이다. 중국인들이 진나라의 고역을 피해 도망 오니 마한은 동쪽에 땅을 내주어 살게 했다. 진안의 12나라 중 하나로 진안이라 했다. 진안은 항상 마한의 제복을 따랐고 자립하지 못해 그 왕은 모두 마한 사람들이 차지했다. 마한은 사만 가운데 가장 발전하여 화폐도 만들어 썼으며 예국과 마한급 일본과 더불어 무역을 하였다. 변안은 진안의 남쪽에 있었으며 그 나라가 12이었다. 지금의 경상도 남쪽으로 진안과 잡거했다. 동국 사략은 사만의 역사를 이렇게 가르쳤다. 현행 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는 물론 대학의 연구 교재에도 나오지 않는 사실들을 중등 과정에서 소상히 교육시킨 것이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들이 사만의 존재 지역과 경제이며 애왕 이후의 왕계라고 할 수 있다. 애왕 이후에도 200여 년간 마한 지역에서 백제한테 멸망할 때까지 고조선이 명맥을 유지했다는 사실은 단군조선으로부터 시작된 고조선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나라 역사를 사만, 삼국으로 몇 년이 이어지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또한 마한에서 화폐를 만들어 썼다는 사실과 그 돈으로 예국, 마한급 일본과 무역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다. 특히 일본 지역을 마한에 포함시켜 같은 영향권으로 기술하고 있음은 앞으로 사학도들이 반드시 연구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 분야의 연구로는 84년 조선일본에 연재했던 해양강국 비류백제가 있었다. 김성호 씨의 저서 비류백제와 일본의 국가기원을 발췌, 재구성했던 이 연재는 당시 독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었다. 이 연구에서 일본은 비류가 세운 나라로 추정되었으며 일본 지역을 기내 백제로 표현, 백제가 지배한 백제의 분국이라는 가설을 내놓았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우리의 선배들이 배운 중등교과 동국 사략에서는 가설이 아니라 역사 교과서에서 일본 지역을 마한의 속령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특기할 사실은 일본 지역에 진출한 세력이 동이인, 즉 하이인들이며 이들이 고조선에 조공을 바쳤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의 동래에는 그 사실을 명기하고 살 수 있는 한정된 지역을 할애해 주었을 뿐 아니라 복속을 조선인들에게 따르게 하고 통치자는 마한인이 맡았다고 밝혀 조선인과 구분하면서도 일본 지역의 사람들과는 같은 지역의 예국과 마찬가지로 거래 사실만을 기술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쉽게 풀어 일본 지역의 당시 지배자들과는 스스럼 없이 대하고 또한 서로의 소통에서 통역을 사이에 두었다는 사실은 백제 멸망 이후 통일신라 다음부터야 등장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이다. 일본 지역은 마한의 속령. 이는 만주를 포함한 대륙과 한반도를 장악했던 고대 한민족이 인종이 다른 중국과 대립하면서 그 세력을 남쪽으로 뻗쳐 신세계나 마찬가지였을 일본 지역을 정복, 지배했다는 해양강국 비류백제론을 비롯 동국 사략이 일본 지역을 마한의 일부로 보고 교육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역사에 숨겨진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막연하기는 하지만 일본 지역을 마한의 속령으로 기술하고 더불어 같은 화폐를 썼다고 밝힌 것은
고고학계가 그동안 유물을 통해 확인한 신석기, 청동기 시대나 한반도나 일본 지역의 교류 사실과 함께 신진사학도들이 풀어내야 할 숨겨진 역사인 것이다. 동국사략은 4300여 년 전에 나라 사람들이 단군을 임금으로 추대하여 건국한 단군조선이 동양의 첫 국제회의라고 할 수 있는 도산회맹의 불효태자를 참석시켜 중국의 여러 국가들과 대응한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기술하고 일본 지역에는 동이의 같은 종족이 진출, 지배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고대 조선 민족의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이 역사 교과서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뿌리부터 기술하며 그 영양권까지 포용한 것은 오늘의 현행 교과서보다도 앞섰을 뿐 아니라 고대사를 보는 사관이나 역사의식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명확하게 정립되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선배들은 동국사략이 기술한 이 같은 우리의 역사를 배우고 또한 후배들에게 가르쳤다. 20세기 초 중등학교를 나왔으면 신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교사로 국민교육을 담당했다.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생이 국민학교의 교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받은 인구가 부족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19세기 말 근대학교가 설립된 후 20여 년 전까지 이 같은 역사 교육을 받은 이들이 학교에서 단군조선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 고대사를 교육시킨 셈이다. 따라서 오늘의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예전과 크게 달라졌다고 해도 30세 후반 이상의 청장년층은 물론 노년층이 단군을 국조로 믿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단군과 고조선, 삼한, 삼국은 학교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졌고 초기의 사학자, 교과서 편찬자 및 교사들은 이를 특히 중시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동국사략은 고조선만이 아니라 고구려를 비롯 백제, 신라의 건국도 요즘처럼 신화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의 상관관계를 소상히 밝혀 생성 과정을 합리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 일례를 들면 삼한시대에 변한 사람들의 체격까지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